우리 정치권에서 미스테리한 일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대권 주자로 건재하게 살아남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위 쿠데타를 벌였음에도 절대 강자였던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벌였음에도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그런 결과가 되었지만, 그토록 원하던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집어넣지 못하고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현재의 상황, 참으로 미스테리하죠. 아무리 윤석열 머릿속에 우동사리가 들어있다고 해도 권력을 숭상하는, 그리고 자신의 안위와 가족의 안위를 그토록 살피는 자가 이처럼 어이없는 짓을 그냥 벌였다. 그것은 아니겠죠.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초등학교를 나와서 성남으로 가족이 이주를 했고, 그때부터 소년공으로서 생활을 이어가고, 고등학교 졸업을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죠. 참 파란만장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애잔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학벌이라든지, 다른 한편에서 보면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또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자신들과 어울릴 수 없는, 어울리기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한 성장 과정이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똑똑하다, 능력 있다, 이런 거를 차지하고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능력이 부족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추진력이 없다, 이런 것으로 자신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태생은 봉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오리에 불과하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보다 못한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거나 대등해지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힘에도 많았고 민주당에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배우고 잘났다라고 주변에서 인정해주고 똑똑한 정치인들이 쉽게 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스펙이 자신들보다 못하면 능력까지 인정하길 꺼려하는 것, 그것은 그냥 기본이고, 언제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재명을 밟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오류의 착각에 빠지기가 매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처음부터 국민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겠죠. 처음에 정치권에 뛰어들 때는 나름대로 정치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각오도 있었을 것이고 신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부진 설계도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머릿속에 우동사리가 조금씩 차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우동사리가 가득 차고 그게 불어터져서 더 이상 다른 것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죠. 이런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선 의원이 돼서 자신의 이제 위치가 높아지고 국면마다에서 자신의 역할이 주어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러면서 그런 오류에 빠져들게 되죠.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정말 잘났나 보다, 자기 애가 커지게 되고 자신이 왜 정치를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자신이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각은 점점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정치인들의 시야와 사고가 급박한 상황이 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경직되고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런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 공적인 어떤 이익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역사라든지 우리 독립에 관한 그 투쟁이라든지 이런 자랑스러운 것들을 떠올리기보다는 자신과 자신 주변의 사적인 이익 또 정치적인 이익과 불이익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만 살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우쭈쭈 해주고 대접해주면 내 편, 그렇지 않고 나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공식에 빠져서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그릇되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민주당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낙연을 들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낙연인데 이런 사람들은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승복하는 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라고 하면 이낙연 입장에서 엘리트 사고의식에 빠져 있고 철저하게 자신이 이번에는 주인공이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낙연, 그리고 주변에서 모두가 이낙연에게 차기 대통령은 당신입니다. 별다른 어떤 이변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런 얘기만 쭉 듣던 이낙연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듣보잡이었거든요. 여의도 정치를 경험한 적도 없고 민주당 내 정치 기반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자신의 상대가 안 되고 자신에게 줄을 서서 오히려 자신을 지지해주고 이런 정도의 그릇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경선을 하고 보니까 자신이 이재명에게 져버렸단 말이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라는 사고를 하게 됐죠. 내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사고 방식으로는 도저히 인정하고 이재명을 도와서 대선을 치르는 이런 것이 상상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자신의 휘하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대선 과정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그러한 그릇된 사고까지 가지게 되죠. 자신 외에는 모든 것이 그릇됐다라고 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주변에서 그렇게 길길이 날뛰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만 보게 되고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는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존중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이죠. 상대가 나와 대등하거나 나보다 우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동등하거나 나보다 지위가 위에 있거나 했을 때 하는 것을 대화나 타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인가 작전을 짜고 그리고 겉모술수를 벌여서 뭔가를 얻어내고 양보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그것을 정도라고 생각하는 아주 황당한 그런 사고까지 하게 되고 그런 이들이 뭉치게 되죠. 입에서 내뱉는 말은 대의다, 뭐 공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온전히 자신의 사적인 이익, 정치적 이익에 함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사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느냐? 당연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6년도 민주당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또 거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죠. 물론 경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환호가 제법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선을 막상 치르고 보니까 여론에서든 당의 지지 분위기가 자신보다는 문재인 대표에게 많이 쏠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냉정하게 보고 그에 맞는 처신을 했어야 하는데 그에 맞는 처신은 깨끗한 경선 그리고 깨끗한 승복이 되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무리수를 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경선 과정을 치르게 되죠. 나중에 경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당시 행동에 대해서 많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도 고백을 하죠.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괜찮은 정치인이다. 훌륭한 정치인이다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많은 순간순간 고비고비 그리고 장면들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그냥 넘기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이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고 그리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변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최근에 김동연 지사도 이런 공격을 했죠. 이재명 대표가 자꾸만 말을 바꾼다. 그리고 감세 정책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 그거는 국민의힘이 하는 건데 왜 민주당에서 그걸 하느냐.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참 괜찮다. 저런 실용주의 정치가 정말 이 나라를 괜찮게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치가 변하면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수권정당, 민주당이 할 일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기존의 자신이 설령 꺼려했고 그것을 먼저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먼저 우선했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이 시대를 그렇게 읽고 시대가 요구를 한다면 그에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실용주의라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원칙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그 교과서적인 원칙, 그 원칙은 절대 버리지를 않죠.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에 현재까지
이런저런 부침이 많았지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최근에는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아, 이재명은 경직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면, 이 시대가 그것을 필요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재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 그리고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발표 하나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 모든 부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리더들, 사라져간 리더들이 많죠. 그 이상하게 변질된 리더들도 제법 많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장면마다 올바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릇된 계산과 판단착오로 자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스스로도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퇴보해서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단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일정을 보면 성남시장 당시,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당시 민주당 대권주자가 돼서 대선 레이스를 펼치고 또 패한 그런 상황, 대선이 끝나자마자 닥친 정권 차원의 탄압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팽시키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시선, 민주당 내 주류 그런 시선을 딛고 일어서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회로 입성을 하게 되고, 민주당 주류가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을 해서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반발을 겪었던 민주당 대표 연임에 도전을 해서 보란듯이 성공을 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권력욕이 아주 많아서 그러느냐? 권력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욕이 없다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치에 뛰어들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그 권력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이겠죠. 모든 정치인들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는 또 어떻게 이행하느냐, 이것이 정치인들에게는 관건이겠죠. 권력욕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권력욕이 없이 이재명 대표가 저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그거는 전부당 만부당한 일이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하고 그 뒤에 민주당 내에서 반 이재명 기류, 그 안에서 지금까지를 쭉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왔는지, 속된 말로 180석으로 뭐 했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민주당과 현격하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장 크게 무엇이 바뀌었느냐라고 보면 민주당 내에서 적어도 위기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 하나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대의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은 거의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거의 사라졌다. 그리고 최소한 이번 계엄 사태에서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 잡혀가거나 끌려가거나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정청래 의원 그 몇몇 사람들은 거의 죽는 것이 확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죠. 당사자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65명 전부가 1시간 반 정도, 계엄 선포되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내에 모두 국회로 왔다라는 것.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기 싫었던 사람도 있다고 고백을 하고 도망칠까 망설였다는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국회로 와서 계엄을 해제시킨 그 원동력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최소한 22대 국회의원들, 그 계엄에 동참했던 192명의 국회의원들,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다. 뭐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외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의석수로만 보면 이낙연이 총리를 하고 나서 다시 여의도로 돌아와서 당대표를 할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리잖아요. 국회의원들 속성이 변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그리고 대의를 쫓을 때 결국 자신의 정치적 이익도 담보된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몸소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 놓고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공격을 하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아이러니하죠. 또 그런 검찰이나 윤석열에게 동조해서 뭐 이거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10가지다라고 뻥튀기 했던 언론들 입장에서 봐도 이재명이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것이 참으로 미스테리다라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강자 윤석열, 검찰, 그리고 언론의 그 집요한 공격을 모두 뚫고 이재명 대표가 현재 대권 주자로서 우뚝 서 있는, 뭐 모든 험난한 것이 다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이 가능하게 했던 것,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 자신 스스로 흐트러짐 없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이재명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현재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천운이 따르고 있다. 그렇게밖에는 이 미스테리가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화면도 별 볼 일 없죠. 대본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